노란봉투법은 노동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파업 근로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하여 건설업계에 심각한 부작용과 혼동이 예상되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위 노란봉투법이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공포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무난히 공포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주된 내용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원청을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파업 참가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건설 현장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한 파업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사측의 노동자에 대한 대응 수단은 약해져 파업이 장기화되고 공기가 지연되는 등 건설 사업자에게 큰 손해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에 대한 개정법률입니다. 과거 상용자동차 노사분규 때 과격한 분쟁으로 해고된 노동자 개인에 대해 사측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료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47억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모금해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미담에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자는 취지의 운동을 노란봉투법 운동이라고 부른 것이 그것이라고 하네요.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 라고 하여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특수근로자, 즉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다양한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입법에 따른 단체 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노동조합과 근로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에서의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의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손해배상 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상태,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배상 의무자별로 감면 여부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사용자는 단체 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에 의해 건설업에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근데 법조항에 의하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만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까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밀하게 말해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 간주되는 일은 많지 않다는 낙관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어떨까요? 하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거나 또는 개입하는 경우에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법 해석과는 무관하게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일단 쟁의를 일으켜 처우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설사 그것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일단 쟁의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른 산업이야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건설업은 그럴 수도 없으니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다음으로 건설업은 안 그래도 개별 노조뿐 아니라 산업별 노조의 영향력이 강한 영역입니다. 노사 분규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라 공기가 제한되고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지체상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발주자 입장에서는 PF의 금융비용 증가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노사 분규에는 한 손에는 당근을 한 손에는 채찍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채찍이 바로 과격한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만은 노란봉투법으로 거의 무력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 행위에 관여한 근로자 개인의 관여한 행위, 책임 범위 그것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특정해서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손해배상 책임의 청구의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적법한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 그렇다고 쳐도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부분은 법적으로 참 논란이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용자의 불법 행위로 볼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를 적법한 노동자들의 방위 조치로 볼 것이냐, 무엇부터 과도한 방위 조치로 볼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이지요. 나중에는 법적인 소송으로 법리가 정립되기 전까지는 큰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당분간은 공포 후 6개월 동안 정부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통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할 터인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에 따라 노사 양측의 법적 불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정부인의 역할이 커지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노동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파업 근로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하여 건설업계에 심각한 부작용과 혼동이 예상되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건설사업자 입장에서는 결국 계약 체결 단계부터 공사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서화시키고 자기를 보호하면서 노사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등 힘을 합쳐 최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